4일날 제가 원장님을 이어받았습니다. 중요한 중책을 맡은 첫 발표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생들이 많이 와서 참고로 오늘 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446년에 통일령이 반포된 뒤로 무려 449년 만인 1895년에 이 한글을 공용문서에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죠. 그러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1948년에 한글 전형법이 통과됐지만 역시 한자를 섞어 쓸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한글 전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국어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서 비로소 한글 전형이 정착이 된 거고요. 그게 바로 559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벌써 14년이 흘러서 올해가 이제 반포 573돌인데 이런 시점에서 공공원학회가 이런 학술대회를 열었다는 게 정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진짜 국어교육 전문가라든가 공공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오늘 아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공언어의 정확한 진단 기준, 거기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소통성과 정확성이라는 거. 제가 맡은 부분은 정확성입니다. 소통성은 이제 또 다음 발표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성이든 소통성이든 이 진단 기준을 좀 더 좀 세밀하게 보완을 해서 학교 교과서에도 싣고, 국어 선생님들이 국어기본법을 잘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준을 아예 그냥 명시화시켜서 모든 공무원들 이 책상 위에 붙여놓을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48쪽에 보시면 이 머리말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에 공공언어의 관례를 아주 치밀하게 잘 나눠놨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 모든 언어, 이런 게 공공언어죠. 넓게 보면. 그런데 그런 여기 공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어떤 공공매체에 글을 실으면 그 글의 주체로서의 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언어, 이게 공적 언어, 공공 언어고, 그걸 쓴 사람은 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폭넓게 좀 설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49쪽에 이 공공언어의 그 진단 기준과 일상을 다루는 대원칙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49쪽의 표 밑에 세 번째 줄에 제가 써놨는데요. 일상어를 다루는 대원칙은 이른바 제가 세 가지로 압축해봤는데, 바른말. 이건 이제 규범에 맞게 쓴 거를 말합니다. 바른말. 그다음에 쉬운 말. 이런 데 소통성에 관련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알맞은 말. 요걸 이제 맥락에 맞는 말이죠. 요 세 가지 기준이 각기 다르고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이를테면 그 경상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끼리 사투리를 하는 거, 또 그런 걸 뭐 문자 쓰는 거, 그거는 알맞은 말입니다. 왜냐면 그 맥락에 맞게 그렇게 썼으니까요. 비록 다른 말은 아니지만 표준어가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알맞은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적용하되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상어를 다루는 데 원칙을 공공언어 차원에서 좀 더 정밀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진단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오늘 발표는 우리 서현정 연구원이 주로 작성했지만 발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언어 진단 기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언어 진단 기준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마련된 것은 일종의 민현식 선생님께서 대표 연구자로 된 용역사업을 통해서 공공언어의 진단 항목이 설정된 겁니다. 이때 큰 기준으로 정확성과 소통성, 이런 상위 기준이 설정됐고, 정확성에서 표기의 정확성, 표현의 정확성이 설정됐습니다. 소통성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발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표기의 정확성에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그 다음에 띄어쓰기, 외리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이 설정됐거든요. 뭐 누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띄어쓰기는 당연히 한글 맞춤법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독립시킨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런데 요 발표할 때 그 구현 설명이 자세히 해놨습니다. 워낙 공공언어에서 띄어쓰기를
아주 많이 틀리니까 이걸 독립된 항목으로 해서 강조하자. 그러니까 진단 기준은 뭔가 수학적인 어떤 규칙처럼 뭔가를 걸러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맥락에 맞게끔 그 제대로 된 공공을 쓰게 하는 그런 지침, 그죠?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띄어쓰기를 따로 띄어서 강조하는 전략, 뭐 크게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그런데 이제 외력 및 로마字필법 요것만 나와 있고 이제 그 영어 남용 같은 걸 여기 언급을 안 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표현의 정확성에서는 어휘를 의미에 맞게, 그다음에 문장 어법에 맞게, 문장을 우리말답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와서 우리말답게라는 어떤 그 문장 차원의 화용어 차원에서의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대단히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말답게라는 게 대단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수정이 되게 되는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도에 요 2012년, 11년도 기준이 조금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성과 소통성이 유지가 되고 2011년도엔 정확성은 범용 기준, 소통성은 가중치 기준, 뭔가 좀 학술적인 그 부가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정확성, 소통성 이렇게 이제 좀 더 그 뭐랄까 좀 간결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유의 정확성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고요. 표현의 정확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휘를 적합하게, 뭐 이렇게 알맞게가 적합하게, 이건 이제 표현의 어떤 변화라고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다음에 문장 문법에 맞게, 어법에 맞게가 문법에 맞게 바뀌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기준이 단락 구성을 짜임새 있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저는 이 기준이 대단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어로 쓰는 수준을 그야말로 그 논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글을 쓸 때 문장까지 끌어 쓰지 않잖아요, 그죠? 대단히 통글, 그래서 그 문단 단위로 짜임새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대단히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용어에 있어서 이게 이제 지금은 제가 국어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문단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고 대사전도 문단이 저기 더 중요한 단어로, 그 다음에 단락에서 이제 두 번째 단어로 설정해 놨는데, 뭐 복수 표준어니까 어떤 걸 써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또 표준고 대사전에서 문단이 있기 때문에 문단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단락이 왜 중요한가, 이거는 제가 그 다음 쪽에 보시면 50쪽에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거든요. 문단 다르게 쓰기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지만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원고리 쓰기 양식만큼 여러 가지 해결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단을 쓸 경우에 들여쓰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문단 이상 쓸 경우에 서양에서는 첫 문단을 들여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어떤 문제에서는 그 들여쓰기 해고 안 한다, 이게 되게 혼동스럽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1996년도에 그 서정수 교수님과 함께 미국에 갔었어요. 그때 미국에 가니까 초등학교 그 시간표 패러그래핑 문단 쓰기가 아예 저기 과목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문단 쓰기를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여기 대학 교수님 많이 계시지만 대학교 1학년 그 아이를 몇 년을 배우고 대학교를 들어오니까 근데 문단 쓰기 제대로 하는 학생이 제가 가르친 학생도 그래서 그러지만 정말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0년 이상은 도대체 뭘 배운 겁니까? 대학 1학년이 그 서양 아이들이 1학년 초등학교만 하는 그 문단하는 걸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돼가지고 문단하는 않고 막 그냥 보기 좋게만 쓴다고 해서 써요. 보긴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문단을 알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그 가독성이라든가 인지, 소통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글쎄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시운 공공언어 여건에서 좀 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앞에 있던 것이 뒤로 가고 소통성이 앞으로 왔죠. 요거는 최홍렬 원장님께서 아까 강조했듯이 이렇게 비중의 중요성에 따른 걸 변화를 보고 저는 바람직하다 봅니다. 정확성과 소통성이 맞물려 돌아가지만 가장 근본 소통성이거든요. 소통성 때문에 정확성 문제 삼는 것이고, 그래서 소통성을 앞세운 것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국립공원 일부 자료는 아직도 옛날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통일시키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좀 굳이 소통성을 강조한 차원에서 뒤바꿨다 한다면 그 취지대로 그냥 통일시키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 측면에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어휘를 이제 적합하게가 적절하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적합하게 적절하게 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이 이제 나중에 나와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요 말 자체는 이제 되게 명시하지 않아서 모하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람 짜임새끼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표기 정확성은 이제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보시면요. 한글문화인대에서 2014년도에 그 서울시 공공언어의 진단 기준을 마련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이건범 대표님과 제가 이게 또 책임 연구를 맡아서 연구를 수행했었고요. 그 이건범 대표님의 언어는 인권이다. 그 유명한 말을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014년도에 역시 앞에서 언급했던 그 민영 선생님 대표로 참여하신 2011년도 이 기준에서 그 영어 남용 이게 가장 심각한 건데 이게 좀 가시적인 지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로마자 한자를 본문에 그대로 써놨으니까 이런 것을 앞에 내세운 거죠. 그 당시에 공공언어의 실상을 바로잡게 하는 그런 전략을 반영한 겁니다. 그 밖에 맞춤법, 어민 규정, 어려운 한자, 외국어라는 이런 것들은 앞에 거랑 마찬가지고요. 뭐 차별 언어 역시 강조한 것도 소통성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문장,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번역투 문장, 그 앞에서 이제 우리말답게 이게 좀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영어 및 일본어 번역투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언급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53쪽에 공공언어 정확한 진단 기준을 이제 세부적으로 좀 중요한 것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고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다시 한번 토론해야 될 그런 내용 위주로 해서 몇 가지 더 추가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보시면 이제 54쪽에 보시면 거기 아랍의 숫자를 잘못 쓰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두 차례를 요즘 아랍 숫자로 적습니다. 근데 여기에 걷잡없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학년 근데 이게 약간 모호한 게 이때는 3학년 그때는 아랍 숫자가 자연스럽고 표준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개 그럴 경우에 2를 쓰게 되면 그 숫자 가시화되면서 소통성 인지도가 강화되니까 그 편리성 때문에 이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고 또 경우에 맥락에 따라 그 느낌 다르게 어떤 옳고 그름의 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여기에 대한 좀 정확한 기준을 더 세웠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띄어쓰기에서도 이제 다 동의하지만 이제 쉼표 D는 띄어써야 하지만 지적하지는 않는다. 이게 일종의 복수 표준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먼저 원고지 쓰기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원고지 쓰기에서 쉼표를 찍지만 그 다음 걸 띄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아래 문서에서는 이제 어떤 공간 배열의 효율성 때문에 띄지 않아도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번역 문장에 대해서 좀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6조에 보시면 이미 2011년도 그 기준에서 번역투 표현과 기타 우리말 답장 표현들이 나눠놨습니다. 이 나눠놓은 것 자체가 이제 대단히 모호하다는 것이죠. 이 번역투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우리말 답지 않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 그럼 거기서 번역투 표현에서 설정한 기준과 우리말 답지 않은 표현에서 설정한 기준이 이게 겹치기도 하는데 다른 게 뭐냐? 다른 걸 저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함부로 해보니까 혼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번역투 문장에 대해서 저는 우리 회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어요. 다음 우리가 학술대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57쪽에 그 아래에 있습니다. 외국어 번역투 상각이. 이 외국어 번역투라는 그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것이 그 규범 언어로 들어온 게
그 이호덕 선생님과 이수열 선생님의 그 절대적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이 우리말 바로 쓰기를 내면서 이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모든 출판사에 모든 그 편집진의 책상에 이호덕 선생님이 우리말 바로 쓰기 꽂혀 있어요.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그분의 뜻을 더 확대시킨 분이 이수열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서 설정한 그런 것들이 바로 그분들이 설정한 그런 기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그 이호덕 선생님과 이수열 선생님의 그런 운동이 우리말 다음 편 확장에 아주 그 훈장을 정말 드려야 될 만큼 대단히 결정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경직되게 적용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가 좀 논란이 되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자, 의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 당연히 의자 많이 들어가면 어색한 편이 많고요. 근데 이게 일본식이라는 거죠. 근데 일본식이라고 못 받지 못한 여러 가지 좀 저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 제가 이제 국어사 전공이지 않습니까? 15세기에는 그 처석격 부사에도 많이 썼어요. 부산에 뭐 아침에 그럴 때도 의자를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자를 많이 쓰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일본 침략에 의해서 의가 다시 확대된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일본의 영향이냐? 그래서 의자를 안 바라는 것이 일본의 영향은 분명해요. 다만 그 경계선이 모호하고 모든 것을 일본의 영향을 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내세운 것은 뭐냐면 일본식이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의자가 들어간 그런 표현이 반복될 경우에 어색하거나 소통이 문제가 되면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대안을 좀 그리고 이제 57쪽에 거기 피동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은 태조 이성계에 의해 건국되었다. 이건 이제 그 일본식 피동, 서양식 피동 표현의 영향이라고 해서 쓰지 말자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건국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피동형을 쓰지 않았을 때 표현의 간절성, 표현의 정확성, 소통의 편의성 높아진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표현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문맥에 따라서 이성계에 의해 건국되었다는 것이 일종의 문체적 차이로서 이렇게 수용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 이거를 뭐 영어시다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문맥에 맞게 맥락에 맞게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식의 잣대를 내세우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학술을 통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58쪽에 뭐뭐에 있어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엄단합니다. 이런 건 당연히 일본식이가 아니고 떠나서 진짜 어색하고 그 표현이 좀 부족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58쪽의 맨 밑에 이제 접속어 사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접속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서양 용어인데 우리의 그 문제성분 용어는 없고 근데 이거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원칙상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서양식 성분 용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접속 부사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공공언어 진단에 이렇게 표현이 나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9쪽에 이제 그 문제점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빠진 거를 좀 몇 가지 보완해 보면요. 60쪽에 이거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요. 60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예를 들어 공문서에서 개선안 이걸 벌려쓰기라고 합니다. 이 벌려쓰기를 공식 표준용어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벌려쓰기라는 건 띄어쓰기 아니죠. 그래서 멋을 부리기 위해서 개자와 선자 안기 띄어쓰는 거예요. 이건 벌려쓰기죠. 띄어쓰기가 아니라. 이런 벌려쓰기는 질량, 없애야 된다는 게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이게 멋을 통해서 가독성을 이렇게 했어요. 멋이 쓸지 몰라. 근데 이게 검색하는데 막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벌려쓰기에서 이 사이티계를 두 번씩 누르고 해서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검색이 안 되는 그 불소통성 이건 아주 정보화 시대 낮은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표 안에서든 밖에서든
벌렸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보완할 것은 아까 그 문단 나누기에서 문단과 문단 사이를 의도적으로 띄어쓰는 거, 이것도 벌려쓰기예요. 그러니까 벌려쓰기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글자와 글자의 벌려쓰기도 있고 문단과 문단의 벌려쓰기도 있어요. 근데 문단과 문단의 벌려쓰기도 우리가 뭐가 좀 논의가 필요한데, 왜냐면 이런 모니터, 뭐 컴퓨터 같은 데서는 그게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글쓰기에서는 벌려쓰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 문단과 문단을. 근데 하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벌려쓰기 많이 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문서에 글을 쓸 때 벌려쓰기를 해버려요. 그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보긴 좋을지 모르지만 논리적인 어떤 구성, 짜임새, 전달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은 맥락에 따른 언어 사용 능력,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는 가독성을 위해서 벌려쓰기를 하더라도 일반적 문서에서는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맥락에 따른 판단 능력, 이게 진정한 언어 능력이거든요. 이런 걸 길러주면서 표준을 정확히 쓰고 때 그 표준을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공무원 공직자 있는 분들이 이거는 누가 보는 문서기 때문에 이런 말 쓰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맥락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저께 하만을 갔다 왔어요. 하만을 갔다 왔는데 하만에 뛰어난 인물들, 최치원, 김종직 이런 리더들의 비서를 세우셨어요. 2009년도에 다 한자예요. 근데 그걸 왜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렇게 세운 거예요, 도대체? 저도 국어사학자니까 저도 한자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읽기 힘든 거를 왜 세우는 사람의 자기 만족감, 비싼 세금 들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맥락 판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무유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언어에 대한 권위지 이런 게 이제 그 유전자 남아 있어가지고 영어 섞어 쓰고 문자를 통한 차별에 참여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흥분을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걸 학술적으로 풀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펼치자는 게 바로 오늘 공부학교의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드릴 말씀은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63쪽의 매진말에 5가지로 정리해놨습니다.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흥분하셔도 괜찮아요. 저희도 같이 흥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론에서 그 한남대학교의 박원호 선생님이 토론에 참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대학 한남대학교의 박원호라고 합니다. 제 토론 내용은 토론문을 그대로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언어의 정확한 진단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기존에 제시된 공공언어의 기준을 검토하여 이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소통성과 정확성의 위계 설정 문제에 대한 융합적 적용의 필요성, 두 번째, 진단 기준에서의 단락과 문단 어휘 사용의 문제 및 문단 쓰기의 세부 지침의 필요성, 세 번째, 정확성 기준의 구체화 필요성, 네 번째, 번역 두 문장의 문제, 마지막으로 표기의 정확성 위반에 대한 제재한 필요성, 총 5개의 문제점을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언어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접근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언어 진단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발표자가 제시한 개선 방안을 공감하면서 거시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연구는 공공언어 핵심 진단 기준인 소통성과 정확성 중 정확성에 초점을 두어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어 기관의 진단 기준들을 살피고 일부 기준의 모호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 3과 4로 제시한 국립국어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항목을 보면 정확성보다는 소통성 영역에서 모호한 의미의 항목이 다수 존재합니다. 적절한 형식, 적절한 길이, 적절하게처럼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 주제를 나누어 맡으신 이유 때문인 듯한데요. 그럼에도 정확성을 논의의 중점으로 둬야 하는 이유와 소통성과 정확성이 융합적으로 논의될 때 가치 있다고 59쪽에서 언급하신 데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요. 외국어 번역 문제에 대해서 깊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셨는데요. 4장의 4에서 마지막 부분에 규범적으로 문제가 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언급하였듯이 외국어 번역 뒤의 문장은 일상에 많이 녹아있으면 물론이고 잘못되었음을 안다 해도 심각성을 부여해서 강력히 규제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기준의 모호함을 제거해 볼 뿐만 아니라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알리는 방안과 그것으로의 접근성 그리고 공공언어를 쉽게 붙일 수 있는 도구의 마련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이크에서 약간만 떼어주시면. 올려서. 네, 죄송합니다. 긴장해서 너무 가까이 했네요. 네, 마지막으로요. 표기의 정확성 위반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영어의 남용은 대두되는 문제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공공언어에서 필요 이상의 영어 사용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깊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부 용어는 고쳐 쓰는 것이 과도한 교정으로 오히려 효용성과 소통성 측면에서 불필요하게 여겨집니다. 다양한 분야의 순화어를 마련해 놓았지만 원충들이 일부만 사용하는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재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염두에 두신 것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부족한 발표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소통성과 정확성에 대한 모호한 거, 사실 통합적으로 저도 논의하고 싶었었는데 우리 김영수 선생님께서 발표하는 명령을 제가 침묵할 수 없어가지고 소통성에서의 모호성 이런 건 제가 발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앞에 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적절한 문장의 길이가 뭐냐 이런 거는 사실 그 영미권에서는 이렇게 플레인 잉글리시 거기서 뭐 50단어 이런 게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도 꼭 그렇게 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대략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도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어 번역투 문제 이거는 정말 어렵고 저도 사실 확고한 학문적인 소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효덕 선생님과 이수열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의 뜻에 따라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비판한다고 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80권의 책을 냈지만 이효덕 선생님과 이수열 선생님처럼 문장을 쓸 경우에 진짜 읽기 쉽고 정말 잘 팔린 책이 돼요. 다만 그걸 경직화되게 적용할 경우에 오히려 이제 표현의 어떤 영역을 좀 좁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A를 B라 바꾸자고 할 경우에 이게 문체의 차이, 맥락의 차이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본식이다, 영어식이다라고 할 경우에 역시 또 표현 측면에서 좀 제한성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사실 이제 시간이 더 많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61쪽에 그 이효덕 선생님과 이수열 선생님이 제안한 그 번역부 문장 사례를 제가 쭉 요약을 해놨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한번 검토하고 싶지만 이거는 다른 발표로 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영어 남용, 외국어 남용, 섞어쓰기 이걸 어떻게 규제할 건가? 이거는 이제 진짜 뜨거운 논의가 필요하고 이제 한글 문화연대 같은 데서 이제 하는 대안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저도 사실 한글 문화연대 운영위원이기도 하지만 근데 벌금을 물릴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죠? 한글 문화연대 같은 이런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공개한다고 하는 막 벌벌 떠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시민운동 통해서 이렇게 그를 자제시키고 다른 대안 찾아가고 그런 대안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구호교육학자로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구호교육을 많이 실어놓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나는 언어는 배려의 소통이다. 배려하지 않는 소통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언어 사용 이런 것이 얼마나 이거 인권 문제고 그죠? 폭력이지 않습니까? 네. 왜 난 모르는 문자를 이게 마음대로 써놓고 그걸 자기 일기장에 쓰는 건 괜찮잖아요. 그건 폭력이거든요. 언어 폭력이. 이게 언어는 인권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언어는 그런 잘못된 언어 사용은 폭력이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또 자유롭게 의견 나누실 분 계신가요? 네네. 제가 눈으로 보질 않고서 그냥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정확성 기준이 크게 두 개로 좀 나뉘는 거 아닌가요? 예. 표기와 표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표현의 상당 부분은 앉아서 하시죠. 그렇군요. 저는 서 계신 줄 알았어요. 정확한 표현이라는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소통성 쪽으로 연결이 되는 면이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말답다 해서 번역투 같은 것이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는 우리말답지 않게 그럼으로써 의미 소통에서는 뭐 잘 통하는데 뭔가 우리말 문화를 우리말의 씀씀이를 좀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영향을 미칠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 대개 그 번역투 문장이 의미 이해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할 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닐 때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되게 알맞은 또는 적절한 적합한 이런 것은 정확하다기보다 그러니까 바르다라는 규정으로 하기보다는 좀 알맞다라는 규정이 더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그걸 통해서 이제 소통의 어떤 증진 이것을 목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오늘 아주 핵심 쟁점과 토론거리를 문제 제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가요? 예, 아주 정말 왜냐하면 표현의 적절성에서 어휘를 적절하게 이게 이를테면 이제 차별어 문제가 소통성의 공공성 영역에 들어있어요. 차별적 언어를 썼는가 안 썼는가 이게 공공성 영역이고 소통성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니 그 어휘를 적절하게 누군가가 차별 어휘를 쓰면 그건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표현의 정확성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통성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통성의 기준과 정확성의 기준에 양쪽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두 개가 같이 겹친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양쪽에서 표현의 정확성 측면에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소통성 측면에서도 비판하고 이렇게 상호 비판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소통성 기준과 정확성 기준이 융합되어 있다는 맥락이 바로 이제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소통성 기준과 정확성 기준이 뭐 별개의 그 대상이 뭐 별개거나 그걸 적용하고자 하는 맥락 자체가 동떨어진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겹칠 수밖에 없다. 우리 겹치면 더 좋다. 더 양쪽에서 때리자.